저는 춘천에서 온 이은정 박사입니다. 제가 서울 강북 주빌리에 이제 강사로 초빙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또 김현주 목사님과 맑은샘 광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춘천 주양교회 권사이고요. 저희 교회는 24년 되었습니다. 저는 주양교회에서 21년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춘천 지역 주빌리가 매월 이제 둘째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또 주빌리 기도회는 14주년이 됩니다. 올해로. 저는 기도회 첫 시작부터 함께 이렇게 섬기고 함께 해왔고요. 주빌리 기도회가 12주년이 되는 그 시점 2023년 12월 저희가 그 1주년마다 12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그 12시간 기도회에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강사로서는 또 영광을 또 얻었습니다. 저는 춘천 주빌리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춘천 주빌리는 굉장히 기도가 뜨거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천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빌리 기도회를 참여하던 중에 주님께서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청년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세문안교회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성탄절이 되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 성가대들이 연합으로 연습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오라토리오 이렇게 그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엘토 파트였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에서 연습하러 갔다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북한 그 선교 부흥회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보고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반공교육을 받았던 그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 교과서에 그 이제 북한 그 공산당을 이렇게 막 늑대, 여우 막 이렇게 표현됐던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이제 2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외국인들 사람 사이에서 딱 본 북한 사람은 우리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한 민족이구나. 그때는 남북관계가 이제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 부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콜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콜링을 하셨냐면 북한문이 열리면 그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사람, 또 북한문이 열리기 전까지 기도와 준비를 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일어섰던 분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저쪽 뒤편 구석에 앉아 있다가 저도 무슨 용기인지 일어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담은 그 기도와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50이 넘도록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빌리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후에 알았는데 그분은 한경지 목사님이셨고 숭실대학교 가면 한경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장면 떠오르고 그때 해주셨던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한경지 목사님 기도로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한국 전체 또 우리 민족의 화두인 통일이라는 화두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고요. 또 늦은 나이에 쉽지 않은 공부에 발동을 걸게 된 그 계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던 세월호 사고가 어느 순간 방송 매체들의 온갖 또 선동 또 광화문에 있던 촛불 시위가 전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처럼 되어서 지금은 모두가 거짓 선동이 되었고 혐의 없음이 밝혀졌지만 어느 순간 대통령이 하야되고 탄핵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제가 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고 제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바뀐 정권을 보면 또 정치적도 이념적으로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여러모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제재를 가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분명 한국 사회 변화와 또 그 변화가 있는 것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 미쳤을 텐데, 나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사회 변화에 미쳤을 영향을 학술적으로 기술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연구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신앙 공동체가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칼뱅의 제네바, 그리고 존 윈스럽의 보스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김중곤의 춘천 세 개 도시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지도 교수이신 숭실대 김성배 교수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논문과 그동안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의 이야기일 거고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을 또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이디어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한 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강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의 영향 그리고 가치,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 형성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형성 요인 또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공동체 중에서 신앙을 가치로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소모임일 수도 있고 전 교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모인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요인들을 보면요, 중세 시대에 그 도시는 고대 도시와 같이 가족이나 부족의 연합이 아니었어요. 고대 도시는 이제 가족이나 부족의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부족장에 의해서 이게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를 가지고 다스려졌던 그런 도시라면 중세 도시는 개인들의 연합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공동체는 영혼의 평등 그리고 도덕적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주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라고 레리 스탠톱이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개인이 이렇게 탄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부족 안에서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개인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사회적 자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처음 그 글로 드러냈던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시고 미국의 정치학자이신데 로버트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및 규범으로 신뢰, 유대, 협력, 상호 효혜와 같은 행동 양식으로 정의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본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또 어떤 자본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신뢰, 유대, 협력, 상호회,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진 것을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로버트 퍼트남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그것은 미국에서 단일 부분으로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보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보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습속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습속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건 마음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리시스 토크빌은 습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니면 정신세계, 뭐 이런 그것을 전체 아우러서 말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를 보니까 종교가 그 한 나라의 그 습속을 형성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원천이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정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미국의 종교는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 요인이었고, 종교의 도덕적 영향력으로 정치의 타락을 막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최후 보류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선거에서 드러나는 야심가와 선동가와 같은 세력을 규제할 그 존경의 대상이 바로 종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어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일이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쏠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쏠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저변에는 종교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습속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던 이 알리시스 토크빌은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면 평등을 막 주장하다 보니까 자유가 막 억제되면서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여러 많은 흔들릴 수 있는 여건들도 많았는데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미국을 한 9개월간, 프랑스인이거든요. 미국을 9개월간 이렇게 이제 출장을 왔다가 한 9개월간을 미국을 돌아보면서 그 책을 쓴 게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거기에서 종교이고 바로 습속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방향성을 보면 우리가 도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시민이지만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민은 집적화의 특성을 가진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집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그런 사회적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이제 우리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업시설도 있고 또 협력과 정보도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인프라도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죠.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입니다. 근데 팀 켈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에 도시에 문화적 에너지도 축적하지만 동시에 재해 잠재력도 축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도시민이 이런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공동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선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도시를 사랑하고 공동체적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최고의 거주민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인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도시의 평안을 구해라. 그 도시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지만 너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최고의 거주민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도시민이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대형 문화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문화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그 문화가 더 앞서가는데 지금 좀 우리 교회가 뒤처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풍성한 그 문화적인 그 요소로 사회 가운데 대안적인 문화들을 계속 드러내야 한다라고 팀 켈러는 그 센터 처치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그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방향성, 역량의 방향성을 보면 신앙 공동체죠. 개인이 모여서 그 다음에 그 역량이 개인의 변화된 개인이 복음의 이해를 가진 그 개인, 그리고 사명을 가진 그 개인이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사업체나 직장 그곳에 가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향은 다시 도시나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근데 그 대상들은 다 어때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방향성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해서 역량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제도주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학문적 접근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도시의 이 도시를 연구할 때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아이디어, 제도 형성, 사회 변화, 그리고 아이디어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제도적 기업가, 예를 들어 칼뱅, 제네바, 이렇게 제도적 기업가는 어떤 초점의 역할도 하고 또 막 복잡성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게 이것입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업가.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영향을 줄 때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뭐 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유인책이 있고 벌도 주고 하면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사회 변화에 또 영향을 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사회 변화들을 일으켜내더라. 이 틀을 가지고 저는 세 개의 도시를 패턴 매칭이라는 방법으로 도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분석표는 피터 베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종교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한다. 네, 한 장 넘기셔도 돼요. 종교적 신념 체계인 아이디어와 또 제도에 해당하는 종교적 조직이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변화를 促진한다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디어와 또 제도에 해당되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이 사회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회적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피터 베키가 그 신앙 공동체는 그런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전달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피터 베키가 말한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그 도시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제도주의 이론에 보면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디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 나한테 아이디어 있어. 그럼 그 아이디어 그 단어 맞습니다. 그걸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특정한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특정 가치에 대한 관점 또는 양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초점의 역할을 하고 또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 이렇게 아이디어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그 무언가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제도주의에서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기업가는 수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로 든 유대국가, 테오르트 헤르츠리 쓴 유대국가와 또 독립정신을 쓴 이승만,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국가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좀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대국가, 유대인 문제의 현대적 해결 시도라고 하는 이 책인데, 테오르트 헤르츠리 유대국가라는 이 책을 쓸 때는 1896년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거의 2000년 가까이를 토지가 없이,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때였어요. 테오르트 헤르츠리 이 책을 쓴 이유는 왜 그랬냐면, 프랑스에서 테오르트 헤르츠는 그 오스트리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였어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파견을 갔다가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1884년 프랑스에서 휩쓸었던 정치적인 스캔들인데, 드레피스라고 하는 이 장교가 간첩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반유대주의, 유대주의 이게 좀 대립해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드레피스는 감옥을 가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이었어요. 헤르츠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 아르헨티나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내용에다 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써요. 교회 두 가지 조직도 만들어서 국가 건설을 하려면 우리가 기금도 모집해야 되고 그런 협회들도 필요해.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와 정착도 도와야 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그 안에다가 쓰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대국가를 쓴 다음 그 1년이 지난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립니다. 그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르츠는 1904년에 그 사망을 하게 돼요. 1904년도. 그러니까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못 보고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듯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인데 그 뒤에 걸려 있는 초상화가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헤르츠는 그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관한 것을 책으로 썼더니 이것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만들자라고 실행을 옮기고 국가를 결국은 1948년도에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독립정신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 1904년이었습니다. 한일합방 있기 전이었었고 그때 이미 일제가 우리나라를 계속 들어와서 넘보고 있었고 1904년도에 이승만은 29살이었었고요. 이승만 청년이었죠.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 책을 저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벌써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개화파 청년들하고 한성 감옥에. 제가 이거는 여담이지만 어릴 때 이제 위인전을 읽을 때 이상재 선생님이 위인전을 읽었습니다. 근데 위인전에 보면 감옥에 있었는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읽으면서 꼭 읽다가 거기서 걸려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랬는데 이승만 전기를 읽다 보니까 한성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불길 같은 성령이 그 한성 감옥에 개화파 청년들이 다 있는 그곳에 임하셨던 거예요. 이상재 선생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넣어주신 그 책들, 기타 서적들을 그곳에서 읽게 되면서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흠모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190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일본이랑 우리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 책에다 어떻게 썼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승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그 우려를 갖고 4개월 만에 이 책을 써내요. 써내면서 그 안에서 그 러시아의 야욕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러시아라고 하는 땅은 거의 1년의 절반이 그 얼어 있어요, 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부동항을 갖고 싶어요.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야욕이 있다라고 이승만은 내다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방될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졌을 때 바로 소련은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결국은 북한을 점령하고 지금도 우리가 분단국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청년은 벌써 그때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청년은 독립정신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제도에 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1904년도에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를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잠시 뒤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청년은 또 그 독립정신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마음속에 독립을 갖게 함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진 글에서,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다 없다 함은 외국이 침범함을 두려워함도 아니고 정부에서 보호를 하지 못함을 염려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독립이라는 두 글자가 있지 아니함, 그것이 참 걱정이다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가 독립이 되어 있다면, 국민들이 각자가 자유롭고 자주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 있다면, 주권을 잃으면 잃어버리기 쉬운데 독립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그곳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빼앗을 수 없는 권리로 자유와 독립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은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밖에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에서 일제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봉건제도, 그때 막 이제 그 노예도 종도 있었고 막 신분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국가의 그 이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그 이념을 많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분단이 되었을 때 지식인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벌써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가졌던 이승만 청년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립정신은 그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시기를, 이 지도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빨갛게 된 곳은 그 당시에 공산국가였습니다. 여기 반도가 되는 절반이 딱 잘려서 그 아래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그 이승만 청년은 그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조지 워싱턴 대에서 이제 박사까지 받으시는데, 공산주의의 폐해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한 그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큰 이제 그 처음 초대 대통령이 되신 거였죠. 자, 지금까지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제도와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제도하면 우리가 알죠. 정치제도, 뭐 경제제도 이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즉 제도의 선택은 국가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데런 에스모글루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1904년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정치 제도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데런 에스모글루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습니다.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볼 때 제도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 책이 두꺼운데 각 나라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혁명을 먼저 보면 1688년도에 일어난 명예혁명,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은 왕과 가신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치체제의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막 전쟁을 해요. 왕과 가신들과 또 일반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 3번에 걸쳐서 이런 전쟁이 그 영국 내에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왕과 가신의 권한이 줄어들고 그리고 정치적인 의회가 각계각층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는 유지하지만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만들어내요. 공화주의죠. 그리고 경제제도의 권한도 예전에는 왕과 가신이 가졌다면 이제는 의회로 귀속이 되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이제 주어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포용적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 혁명입니다. 지금 아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데런 에스모글루가 포용적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 반대는 착취적 정치제도, 착취적 경제제도에 대한 그 두 개로 그 나라 전체를 보았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의 포용적 정치제도를 만들어낸 혁명인 거예요. 이 혁명을 기틀로 해서 경제제도가 발달이 되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용적 정치와 경제제도의 선순환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원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중앙집권화,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엘리트들의 자의적 권력 행사가 억제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용적 정치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해요. 근데 포용적 정치제도는 어떤 거냐면 재산권을 보호해줘요.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그 권리를 법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혁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다 보니 저축도 하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되고 또 기술 발전이 촉진되고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고 경제적인 부에 또 집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또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포용적 정치 제도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의 악순환인데요. 이것은 악순환이 돼요. 착취적 정치 제도를 보면 권력이 독점돼요. 지금 아마 그려지실 거예요. 권력이 독점되는 데가 어딘지. 법치주의가 결여돼요. 본인 말이 더 법보다 위해되어지는 거죠. 다원주의가 부재해요. 소수의 엘리트들만 위한 거죠. 소수의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착취적 경제제도를 유지하게 대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어떤 것이냐? 자원을 독점해버려요. 누가요? 독재자가. 그리고 엘리트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권 보호가 부족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다 뺏어가는 이런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가 제한이 되어져요. 그리고 국가 빈곤과 정체를 초래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다 방해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착취적
정치 제도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적 경제 제도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죠? 네, 북한입니다. 북한. 네, 소수의 엘리트들, 평양공화국처럼 평양에 있는 소수의 그 엘리트들에게만 모든 부가 집중이 되게 만들고요. 평양을 제외한 모든 그 농촌의 이런 마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거기에서 거의 한 7, 80%를 집에 들어가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농사는 지었는데 먹을 게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현실이 지금 북한입니다. 이 포용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정치제도의 두 개를 이제 에스모글루가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책에 한국의 사례가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참 너무 재밌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6.25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가 제일 못 사는 나라라면 바로 그 위에가 이제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70년, 100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이 에스모글루에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쓰여진 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도 말을 해요.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40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100배 이상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착취적인 어떤 그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이제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왜냐하면 착취적인 정치 제도 같은 경우는 권력 독점이고 그것이 착취적 경제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책이 포용적과 착취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 거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착취적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싱가포르의 리콴유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그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떻게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해서 벌써 우리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제도주의 이론에 따라서 제가 역사적으로 그 연구한 도시가 3개의 도시인데 오늘은 칼뱅의 제네바,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요. 칼뱅의 제네바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6세기 중세 그 유럽 사회를 보면은요, 중세 그 카톨릭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교권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고 그 유아세례를 통해서 성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받고 또 입교를 통해서 교회 소속이 되고 죄를 지으면은 사제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사해지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도 사제가 죄를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종부성사 이런 걸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인데 사제가 없는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권이 지배하던 이때는 영적 권력과 어떤 그 세속 권력이 막 이렇게 유착이 돼 있어요. 서로 돼 있어서 서로 권력 다툼도 하고 서로 막 이제 힘을 모아서 본인들 그 로마 카톨릭에 반하는, 예를 들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러면은 막 화형을 시킨다던가 막 순교를 시키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각각 개인이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노란색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제네바로 이제 다시 가보면
그러한 시기에서 1536년 5월에 로마 카톨릭이 도시 제네바를 이렇게 이제 그 종교로 선택하고 있다가 30년 5월에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로 옮겨가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그때 모토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칼뱅의 제네바, 그 시기의 그 도시입니다. 근대 여명기에 개인과 종교, 정치, 사회제도를 보는 관점을 바꿔놓았고 서구 문명은 이때부터 고유한 특징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칼뱅은 그 제네바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도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차용을 한 거예요, 칼뱅이. 그게 굉장히 탁월한 점이거든요.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칼뱅이에요. 프랑스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36년에 제네바의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순교의 그 일들이 벌어서 도망 나온 거죠. 제네바에 잠깐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파렐 그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제 제네바로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이 돼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거기 가서 또 3년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41년에 제네바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칼뱅이 썼던 그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도시를 분석하기, 세 가지 도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칼뱅의 제네바를 그 책을 쓴 윌리엄 몬터의 제네바는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의 균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합하고 활동하는 성직자, 영적 권력이요. 그리고 시당국에 의해서 신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였다라고 제네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권력, 제네바에 있는 성직자들, 그 다음에 세속 권력, 제네바에 있는 시에서 일하는 이 두 권력의 균형에 의해서 그 도시가 다스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적 권력은 굉장히 소수였고 세속 권력이 사실은 더 이렇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제도 형성 메커니즘을 보면 전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적 권력은 대표화하는 것은 제네바 목사회입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 파란색 부분에 제네바 시의회입니다. 두 권력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도를 만들어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게 사회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메커니즘을 썼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한 그 표가 있었죠. 그 표를 패턴 매칭으로 제네바를 들여다보니까 아이디어는 기독교 강요, 그리고 교회 설립 시한, 교회 또 법령인데 자세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장칼뱅이 이제 제도적 기업가였고, 제도 형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 표를 보면 권징, 견책, 해벌 이런 그 유인책을 가지고 제도를 만드는데 제네바 목사회, 컨시스토리, 제네바 아카데미, 종합구빈원 이러한 그 제도를 또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변화들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칼뱅이 아이디어 기독교 강요인데요. 기독교 강요는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1559년 최종판이 3번 이제 이렇게 초판에 이어서 계속 재판을 만들면서 증보를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종교개혁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놓은 변증서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에요. 또 옥스퍼드 학부생들의 필독서였는데 그때는 마침 칼뱅이 사역할 때는 인쇄술도 막 업도 막 발전이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칩들을 만들면 굉장히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최상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신학 체계였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광범하게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의 저작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칼뱅은 아까 말씀드린 1536년에 제네바에 부임을 하면서 그 교회 설립 시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칼뱅이 추방을 당하고 귀환하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 제네바에서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이 제네바에서 독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추방을 당했으니까. 왜 그랬냐면 신앙 고백서라는 충성 서약을 하도록 했어요. 제네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리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의 경건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권징 제도도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1538년 4월 23 부활절에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시위에 속된 사람이 칼도 품고 왔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결국은 제네바로 그 충성 서약을 하게 한 것 때문에 제네바로 허락 못한다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다가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귀환할 때가 3년 있다 오는데 그동안 제네바는 완전히 방종의 자유 그리고 무법천지되고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다시 제네바 우리한테로 돌아와 이렇게 추기경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제네바 시위에는 누구도 그 추기경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뱅에게 저기 스트라스부르크에 쫓겨가서 있는 칼뱅에게 답변해달라 그래서 칼뱅이 또 열심히 답변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귀환을 하는데요. 귀환 조건을 칼뱅이 겁니다. 뭐냐면 교회 법령을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면 내가 들어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시의회와 시민총회 공인을 받은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개혁 방안인데요. 교회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 권력이 영적 권력에게 명령을 내려서 영적 권력이 추방당해 버린 거예요. 칼뱅은 이거는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 어떻게 세속 권력이 영적 권력을 이렇게 밀어서 추방을 시켜버리냐.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직분도 만들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만드는데 그 직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들이 하는 선출 방식, 또 운영, 점검 방식 이런 것들 다 규정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회 변화에 정치에 움직여지는 거에 영향을 그대로 미쳐지게 돼요. 그리고 성찬 중심의 교회 의식도 규정을 짓는데 일주일 동안 막 죄를 짓다가 주일날 와서 성찬을 하면 내 죄 깨끗해져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던 제네바 사람들에게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제네바 시의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방안과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네바 목사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제네바 아카데미, 그 종합 구비인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아까 얘기했던 추방과 다시 이제 귀환을 하는 이 사이에 바로 이 칼뱅은 자신의 감독지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교회가 정치적으로 타치를 하지 못하도록 종교의 자유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핵심 그 기구들이 있는데 제네바 목사의 이것은 종교개혁의 연구소 구심점입니다. 그리고 컨시스토리는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어떤 권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치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발전소가 되어서 칼뱅의 신학과 신앙이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 구민원도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회 가운데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제네바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를 보면 제네바는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회 또 그 문화적 변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공화정 형태, 선거제도,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립
투표제도, 항소제도, 언론 집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는 영적인 통치를 하고 국가의 양심이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는 뭐냐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 국가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 사권 20장 시민 국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적 사명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뭐 계약이나 화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질을 보호하고, 노동 시간 같은 것도, 주일 휴무 이런 것도 그때 만들어냅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뭐 과학혁명, 예술, 개인의 삶과 사회제도를 포함한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혼인과 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이 그때만 해도 그냥 서류에다 서명을 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이런 그 제네바시 상태였어요. 이 혼인을 하나님이 설립하고 주재하시는 신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해서 칼뱅의 제네바는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의 조화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네모, 아까는 신앙의 자유였잖아요. 지금은 교회의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영적 권력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각각의 할 일이 있고, 각각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임무가 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 딱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속 권력이, 그전에는 카톨릭은 계속 이렇게 막 서로 유착이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딱 띄워놓은 거예요. 이 일을 칼뱅이 하게 된 것,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영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도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 그 중심, 습속,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방향, 도시를 향해서 그 방향을 갖는 것.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이 좀 되었었고,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봤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크리스찬들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빛이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영혼에 등불을 켜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제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빛이 정말 더 환해지도록 하는,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이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언덕 위의 도시를 주창했던 청교도들이 가졌던 모토이거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산 위의 도시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도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한 도시로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게 신앙 공동체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가치인데요. 제도로 보는 그 자유예요. 표가 아마 구체적으로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다면, 아까 제네바의 칼뱅을 통해서 교회의 자유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에 가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될 때 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나라가 국교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의 자유이거든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온 이유는 영국의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성교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망 오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종교가 국교가 됐을 때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처럼, 아니면은 북한의 지금 그 주체사상교가 세계 그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될 경우에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겠다. 그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왜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종교가 국교화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워질 때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로 본 자유에 대해서 보면 신앙의 자유가 획득이 되면 총체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교회의 자유가 확장이 되면 진리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이제 확장돼요. 그래서 교회의 자유가 되고 나서 선교도 되고 막 이게 칼뱅이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법제화가 되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이 확산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딱 있으면 거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자유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런 자유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의 자유가 개인에게 충만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 본 자유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보편적인 가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나 가치를 지닐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 연대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면 세계가 우리 통일을 지지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3년도에 있던 미국, 일본, 우리 한국 대통령들이 모여서 공동 발표를 한 문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삼국 공동선언에서 공식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가치를 쓴 이유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해서 도시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소쿠리로 건져진 게 자유의 확산이었어요. 신앙의 자유에서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왔구나 하는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한 이 일을 신앙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그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알기 때문에, 개인에게 준 자유를 알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신앙 공동체에서 그걸 아이디어로 갖고, 그리고 그 자유들을 확산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전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당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서 북한 주민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편만하게 만들어 가야 온전한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신앙공동체의 영향, 그리고 가치에 대한 연구 주제를 저는 계속적으로
또 연구할 거고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제 통일이 되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드는, 그 가치를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한 축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